네, 안녕하십니까. EBSA의 두 번째 시간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시간에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바일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기본 서비스랑 응용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이라 별로 이질감도 없을 거고요. 모바일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는 모바일 컨텐츠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모바일 컨텐츠는 모바일 단말기라는 단말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게 핸드폰이죠. 그 핸드폰을 모바일 컨텐츠에 최적화된 핸드폰에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컨텐츠를 이용하실 때 똑같은 인터넷 컨텐츠를 보시더라도 이질감을 느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된다. 잘 사용된다지. 아, 이게 모바일과 인터넷이 이렇게 다르네. 인터넷일 때는 이렇게 되고 모바일 때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 기반으로서 제공되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벨소리, 뉴스, 음악, 게임, 동영상, 검색, 이메일, SMS, MMS 모두 다 이 모바일 서비스로 표현되고 있고요. 특히 이 모바일 통해서 웹에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웹을 접속하셨을 때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 모바일 핸드폰에서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잊을되는 컨텐츠가 있던가요? 여러분들 컨텐츠 사용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기본 서비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두 번째 응용 서비스는요. 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거기서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예요. 자료를 찾거나 정보를 습득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들 일반적인 웹 서핑을 하는 게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모바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응용 서비스는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자 메시지를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음성, 문자, 이뿐만 아니라 통화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죠.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영상 주고받고요. 음성 주고받고요. 문자 주고받고요. 파일 주고받고 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메신저,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블로그, 인터넷 전화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거죠. 세 번째 응용 서비스는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전자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모바일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고요. 이게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 확산력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게임, 음악, 동영상, 책 이런 것들은 클릭 한 번으로 공유가 되죠. 터치 한 번으로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서비스 확산력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에서도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있죠. 네 번째 응용 서비스는 모바일 SNS입니다. 여러분 모바일 SNS, 모바일 상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요. 이것은 의사소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용하면 가능하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빨라서 모바일 SNS는 위키피디아라든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모바일 SNS로 사용되고 있는 응용 서비스입니다. 다섯 번째 모바일 응용 서비스는 쇼핑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은지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쇼핑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많이 찾을 때도 인터넷에서 장바구니를 담아놓고 구매 결정은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결제도 편하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또 많이 하지만 좀 빠르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이 더 잦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그러면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가 거의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거의 흡사한 응용 서비스까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서비스들의 기본적 특성과 응용적 특성이, 서비스 특성이 생겨난 건지 특성을 보면 알아요. 왜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랑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보면, 아, 이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 건 인터넷 특성이에요. 인터넷 특성은 첫 번째 특성, 매개 기술입니다. 매개,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를 연결해주는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건 뭐 B2B, B2C, B2G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여러분들 기업과 기업을 이어주는 게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쉽게 이어지죠. 기업과 소비자도 연결되는 게 인터넷이 매개 기술이기 때문에 연결이 쉽다는 거예요. 기업과 소비자만 연결하나요? 기업과 정부,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와 소비자, 정부와 기업, 정부와 국민, 정부와 정부까지 다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정부와 소비자, 여러분들 뭐 민원 24시라든지 정부 24시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 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업 제품 어디서 사시나요? 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지만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개 기술이라는 뜻은 쌍방향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 매개 기술적 특성 때문에 훨씬 더 발달이 빨랐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세요 라면 밑에 사람들이 듣고 해야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냐? 서로 바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방향 연결보다는 훨씬 더 연결의 우위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쌍방향 상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보편성이에요. 보편화가 되면 될수록 세계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에 파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유럽에 파는 어떤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전 세계 어디에서 살 수 있도록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인터넷이 이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네트워크 외부성.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인터넷이 훨씬 빨리 발전된 거예요.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용하는 가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10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제공되는 가치가 높을까요? 5천만 명 있는 게 훨씬 높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게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입니다.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공되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부성은 보안 제품과 함께 증가하는 제품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표준을 가진 컴퓨터도 올라가는 거죠. 왜냐? 인터넷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인터넷 선, 두 번째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가격도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외부성 때문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외부성 꼭 기억해 두세요. 인터넷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화도 그랬어요. 전화도 사용자가 10명일 때는 별로 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치가 엄청 높아졌죠. 전화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들, 콜센터, 여러분들 콜 거래 이런 것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콜뱅킹도 있었어요. 그런 가치들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제공되는 가치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외부성 때문에. 외부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유통 경로화 되는 거죠. 생산도 디지털로 할 수 있고요. 유통도 디지털로 할 수 있고요. 소비도 디지털로 할 수 있고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 mp3 파일, 음악 파일, 항공권, 여러분들 기차 예약권 이런 것들은 요즘 디지털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라는 연결 특성 때문에 유통 경로적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품, 가격, 배달 시간 이런 정보도 인터넷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간 조정입니다. 시간이 확장되거나 단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인터넷이 있으면 제가 그까지 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여러분들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제품을 사기가 더 빨랐어요. 갖고 싶다. 사야겠다. 끝.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고서도 바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인터넷에 들어가서 더 싼 거 아니야? 인터넷에 더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특성은 가상적 수용 능력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이 컴퓨터 처리 속도라든지 저장 능력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뭐 무한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 수용이 어디까지 갔어요? 메타버스라고 제3의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수용돼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계약식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인터넷은 저비용 표준이에요. 프로토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표준, 규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특성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서비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창조적 파괴, 기존의 인쇄, 유통, 컨텐츠, 상표명 이런 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인쇄기 역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유통망 이런 것들은 컨텐츠 바로 유통망으로 가죠. 그리고 서로 소통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장점들이 생겨나는 거죠. 기존 시장에서 대비해서. 거기다가 10번째로 거래 비용이 감소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번 거래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냐면 계약서 써야 돼. 서로 이거 협의 봐야 돼. 아, 이거 좀 더 더 줘. 이거 좀 더 더 줘. 이렇게 막 계속 회의도 해야 돼. 근데 요즘 어때요? 인터넷이 특성으로 인터넷이란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거래 비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시간 써야 돼. 어때요? 거래 비용 감소되겠죠? 자, 이렇게 인터넷 특성들을 보시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모바일적 특성입니다. 자, 인터넷은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장점들로 표현돼도 좋고요. 인터넷이 가진 특성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바일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모바일 특성은 인터넷 특성을 포함하고요. 거기다가 개인화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화. 자, 왜 개인화냐? 여러분들 개별적인 요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거나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 개인화예요. 왜냐하면 모바일은 여러분들 개인에 특화된 기기입니다. 내 개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고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사용자에 맞춤화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훨씬 더 개인화되는 겁니다. 개인화적 특성 이해되시죠? 두 번째가 편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몇 시에 내가 받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한 속성으로. 거기다가 개인화된 속성으로. LBS라든지 GPS 기능을 통해서 위치 기반 결합해서 푸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한 게 편제성입니다. 세 번째가 위치 기반성이에요. 모바일 사용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길찾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땐 여러분들 지도 켜져서 내비게이션 키면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네 번째가 즉시 연결성입니다. 자, 모바일 인터넷은 연결 안 돼 있으면 모바일 인터넷이라 표시할 수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제일 답답한 순간이 언제예요? 안 켜질 때? 배터리 없을 때? 아닙니다. 핸드폰이 켜져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거나 3G, 4G, 5G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엄청 불편하실걸요? 그래서 즉시 연결돼 있다라는 게 모바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 특성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된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모니터로 대화면 통화하거나 뭐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스마트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 제공하는 구글 렌즈라든지 질병, 여러분들이 웨어러블 기기를 끼고 있으면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더 신기술들이 강화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야쿠르트 아줌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야쿠르트 아줌마 보시면 뭐 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다뤄가지고 그분이 어디에 지금 실시간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특성, 모바일 특성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화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비스화 된 것들은 인터넷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모바일에 대해서 사용자, 현 상황,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같이 공부했어요. 왜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고, 왜 이런 현재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는 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는 전자상거래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립니다. 왜냐? 상거래가 비즈니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전자상거래라는 건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자상거래라는 게 국방성, 군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게 모든 상거래 행위를 전자적 수단으로 하는 거죠. 군대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군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상거래하는 뭐 옷 쇼핑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거 쇼핑하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일렉트로닉 커머스가 생기게 된 어원은 군대에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상거래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주문도 하고 계약도 하고 대금도 청구하고 거기다가 정보 필요한 정보를 주고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는 게 전자상거래인데 이 전자상거래는 70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은행 간에 전자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라는 걸 가장 비슷한 형태가 추천됐고요. 그 후에 80년도, 90년도를 지나서 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인터넷 기반의 웹,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 획기적 전환기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랑 인터넷 비즈니스랑 이 비즈니스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장면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기업 전반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비즈니스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즈니스를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는 달라요. 인터넷 주요 기술이 웹 기반 기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와 이 비즈니스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웹 기반의 비즈니스만 보는 게 인터넷 비즈니스고요. 웹 기반과 앱 기반, 모바일 기반까지 합치는 게 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라고 해도 사실 똑같은 용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이 전자상거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전자적 매체들이 포함되는 방법으로 기업을 돕거나 운영 거래를 하는 활동이거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활동에 여러 가지 미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비즈니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기업의 생산이 이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운영이 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기업의 거래가 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건 엄청나게 넓은 범위구나. 기업의 뭐 생산 활동만 비즈니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뭐 이야기, 뭐 회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비즈니스의 활동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게 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발전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뭐
이 비즈니스 학과를 가보시면 배우게 될 것들인데 여러 가지 경영 전략에 대해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제품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이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인터넷과 정보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만 안한다면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과 인터넷을 기반한 정보기술 전체를 통칭합니다. 모든 기술, 여러분들 IT라는 기술까지 이용해서 여러분들 기업의 거래상에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제조를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유통, 판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즈니스 전 과정을 다시 봐가지고 혹시 경영 활동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생산성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계획적으로 조직된 혁신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제조하는 과정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이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이 비즈니스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 없겠는가? 이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겠다. 혁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붙여서. 그러면 이 비즈니스란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보 기술, IT 기술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정보 기술, IT 기술 이용해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교환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전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전체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서비스가 품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IT 기술과 인터넷 기술을 넣음으로써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효율이 높아진다? 비용이 절감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게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서 뭔가 인터넷과 IT 기술을 넣음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품질이나 가치를 높이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게 인터넷이라든지 정보기술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전에 기업 비즈니스에다가 이런 비즈니스 형태들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효율을 높이거나 제품을 더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달을 더 좋게 만들거나 품질이나 가치를 더 높게 만들거나 비용을 절감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인터넷 비즈니스를 짜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 요소를 다닙니다. 4C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 구성은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 4개가 구성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랑 커뮤니케이션이랑 커뮤니티랑 커머스가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구성을 요소로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예요. 이게 컨텐츠를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 관련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이 비즈니스를 거래할 수 있는 커머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 구성 요소인데요. 이 구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전통적 상거래랑 이 비즈니스, 현대 이 비즈니스의 특징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비즈니스가 예전에 전통적으로 보셨을 때, 이 비즈니스가 없을 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가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수요자 기본적으로 3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공급자로부터 도매상들이 물건을 떼와서 소매상한테 넘기고요. 그리고 소매상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을 여러분들은 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냐? 공급자에서 바로 수요자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써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유통 비용이 줄었죠. 벌써부터. 자, 기업 입장에서 보세요. 전통적 상거래일 때는 거래 대상 지역이 어땠습니까? 우리 도매상 있는 곳, 우리 소매상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로 거래 대상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를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시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 지금 이 기업은 여기서만 거래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인터넷 전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래 시간입니다. 영업 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상태에 올려놓으면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판매 공간이요. 물리적인 판매 공간이 무조건 필요했어요. 쇼핑 해야 돼요. 쇼핑도 필요하죠. 근데 이 비즈니스에는 가상 공간으로 다 진행 가능합니다. 고객 정보요. 더 파악이 쉽죠. 고객 정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 정보는 영업사원이 가서 이런 고객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상거래랑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마케팅 활동이요. 공통된 정보를 다 제공해요. 대중적으로 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마케팅할 수 있어요. 전통적 상거래의 고객 대응도요. 고객 불만이 있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대응도 어렵고요. 고객이 어디에다가 말하겠어요? 소매상한테 말하겠죠. 그럼 소매상이 어디에 전달하겠어요? 도매상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럼 도매상은 어디에 전달하겠어요? 공급자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럼 그 칸에서 도매상이 바빴어요. 그럼 며칠 동안 지연됐네? 소매상도 바빴어요. 어때요? 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까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토지 자본, 거래 비용도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점점 더 각광받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이 기술들이 더 발전되니까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달라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품군도 볼까요? 상품군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적 상품군도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상품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리적 상품군은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든지 CD, 서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쉽고요. 디지털 상품군은 mp3 파일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음악 CD, 서적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 이 비즈니스 상태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쇼잉이 가능해서 저렴한 가격에 비교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 상품이 이 비즈니스에 들어온다면 상점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고요. 디지털 상품은 그런 생각도 별로 없죠. 더 좋아져죠. 바로 물류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상품 분리, 합성 이런 것도 쉬워요. 배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상품군은 물리적 상품군도 가능하고 디지털 상품군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 상품군에서 이 비즈니스 상품의 단점이 있죠. 배송에 걸리기까지의 단점이란 거죠. 이번에 우리 배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컸었죠. 택배가 파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30일 이상 늦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단점화되지만 디지털 상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불법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표현되긴 해요. 하지만 이 비즈니스 상품군이 어떻게 장점을 가지는지 보시면 훨씬 더 큰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거래 상대 자체도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보는 이비즈 상품의 확장적인 제품은 디지털 컨텐츠, 아까 우리 봤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도 이 상품으로 표현됩니다.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 컨텐츠랑 디지털 서비스로 배분되는데, 여러분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음악 파일, mp3 파일, 인터넷 게임이라 보시면 되고,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품 자체가 제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매개체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약 서비스, 정보 서비스, 주식 정보 서비스, 중간에 매개를 해주는 거죠. 주식을 사는데 정보를 주고받게 하는, 사고 파는데 쉽게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가 있고요. 디지털 서비스로 나누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비즈니스 상품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상품 이런들은 특징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게 생산되면 품질이 영구히 유지 가능하고, 특히 수정도 쉽고요. 그리고 고정 비용은 많이 들지만 추가 생산하는 데는 너무 비용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 비즈니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험 제품에 대해서 제공하는 뭐 무료 평가판을 배포한다거나 게임 데모판을 무료 배포하는 것들에 대한 제품의 판매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디지털 상품은 개인에게 제공되지만 이게 양적 감소라든지 질적 저하가 생기는 게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mp3 파일 내가 듣고 친구가 듣는다고 이게 횟수가, mp3 파일이 점점 들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나요? 그건 뭐 멜론에서 뭐 횟수로 구매했을 땐 그렇겠지만 mp3 파일 자체에서는 상품 자체의 질적이라든지 양적 저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상품군만의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상품들의 특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거래 상대들까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런 특성을 가진 상품들이 있는데 그걸 누구랑 거래하냐? 거래 주체는 기업, 소비자, 정부. 그래서 누가 거래하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의 거래 상대가 결정되고요. 특히 거래 유형이 사실 이렇게 많이 표현되긴 해요. 그래서 B2B라든지 B2C라든지 이건 누가 누구랑 거래하냐에 따라서 거래 상대를 표현하는 건데, G2C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B2B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기업들끼리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상품을 구매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B2C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들인 거고요. 특히 B2G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정부, 조달청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C2B, C2C, 그리고 G2B, G2C, G2G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 그러면 여기는 G2B 비즈니스 거래하는 곳이구나. 여러분들 뭐 민원이24, 전자24 들어가면 G2C, 전자정부랑 국민이 서비스를 주고받는, 비즈니스를 주고받는구나. G2C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상품은 누구랑 거래가 할 건지에 대해서 거래 상대에 따라 형태가 나눠지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 패러다임은 이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이 경영이 움직이냐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니까 이게 누가 주도권이 있냐면 소비자가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게 소비자가 좀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도권이 있냐 보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 똑같은 제품을 쫙 깔아놓고 가격 비교 쫙 하면서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가격 정보를 쫙 깔아놓고 볼 수도 있고요. 비교도 가능하고 이 사람 6만 원을 판다던데 5만 5천 원에 팔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주도 시장이 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입 전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비쌉니다. 좀 싸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시킴에 따라 이 브랜드가 파워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기업들이 자체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진 거고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보시면 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 생각해 보세요. 나이키,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이 되기도 좋고 그리고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정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소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매되는 상품을 보시고 그냥 상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까지 소비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상품 서비스가 조금 더 나에게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 주도 시장의 경영시장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메트칼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네트워크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트워크 가치가 가입자 수 비례에 증가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법칙이 메트칼프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무형자산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자산들의 가치를 부동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자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자산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자체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비즈니스나 환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평가할 때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체가 이 무형 자산이란 자체가 물적 자산, 눈으로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무형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객 자산, 고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판매 채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 프로모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온라인에서 평판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형 자산이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쇼핑에서 구매하실 때 평판 보고 구매하시잖아요.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불매하기도 했죠. 여러분들 남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무형적인 가치를 평가하시고 불매한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델, 아마존 이런 기업 가치는 전체 우리가 뭐 토지, 공장, 설비, 재고를 제외하고 그 80% 그걸 가격을 다 합쳐도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1등에서 뭐 10등까지 보셔도 무형자산 기업은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월마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번째 패러다임은 수학 체증의 원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사업 규모가 어떤 상태를 초월하면 수익이 저하된다는 게 수학 체감의 원리거든요. 근데 수학 체증은 이 산업 규모가 2배가 되면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산출량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조업일 때는 이게 수학 체증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체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IT, 하이테크, 지식주도형 산업들이 더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학 체증의 원리가 훨씬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도 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기업들도 이 비즈니스를 매개하거나 아니면 매개하는 이 비즈니스의 거래를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어떤 형태로 제조도 될 수 있고 판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혁신해서 IT라든지 인터넷 기술을 넣어가지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업 경제 활성화. 그래서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매출 원가도 줄일 수 있고 뭐 판매 기회도 확대할 수 있고 관계 협력도 증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가 접근돼야 되고요. 보안 체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지불 시스템이 훨씬 더 강하게 구축돼야 되고 물류 체계 자체도 원활하게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법제도가 훨씬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훨씬 더 최적의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더 성공하고 준비되게 되면 이 비즈니스는 훨씬 더 확장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된 겁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훨씬 더 새로운 비즈니스 사회를 이 비즈니스 사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격변의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의 형태가 다르게 될 거라.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되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과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 한번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